안녕하세요. 네. 26년도 저희 이제 가정 임용 설명을 맡은 문영은입니다. 아마 이제 교육학 그 설명회를 참고를 하시면 일반적인 이제 그 임용고시의 절차라든가 뭐 특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안 보셨으면 꼭 같이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어, 교육학까지 네, 포함을 해서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들 이제 교육학 내용들까지 같이 꼭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앞부분의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임용 절차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뭐 작성 방법이나 이런 것들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쪽 전공의 내용하고 교육학 내용하고 좀 중복이 많아요. 그래서 교육학을 들으셨다라는 기본적인 임용고시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수집하셨다는 전제를 깔고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저희 이제 전공 1차, 2차 시험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회를 매번 하긴 하는데 설명회가 선생님들 1년 공부하는데 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늘 갖고 있어요. 뭐 표시는 지금 이제 이 시험제도 이렇게 나온 이유가 이제 앞에 그 가이드라든가 혹은 이제 교육학 내용에서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시험과 관련된 안내 파트는 제가 생략을 하고 시험 제도 중에서 조금 보실만한 부분은 크지는 않고요. 이제 1년 계획을 세우셔야 하니까 1년 계획 세우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가끔 가다가 한 제 얼굴을 저희 겨울 복장인데 6월이나 7월에 보시는 분도 계시기는 해요. 뭐 언제 뵙든지 간에 뭐 지금의 설명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겨울에 지금 이제 12월이나 1월에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1년 정도의 스케줄을 잡고 시작을 하시니까 어느 정도쯤이면 될까를 좀 예측을 하실 수 있으면 좋으세요. 그래서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전 예고가 한 뭐 저희 여름방학 한 중간쯤? 7월 말에서 8월 초쯤에 나오긴 해요. 네, 그리고 사전 예고가 나오면은 확정 인원은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10월 거의 첫 주에 나오는 저희 한 10월 5일쯤에 나오긴 했는데 이때 나오는 공지하고 아주 차이가 나진 않아요. 차이가 많이 나서 플러스가 되면 좋긴 한데 간혹 가다가 어느 전공에서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사전 예고보다 적게 뽑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한 두세 명 정도 조금 더 뽑기는 하는 그런 정도가 돼요. 그래서 사전 공지 나오면은 거의 이제 비슷한 인원수대로 최종 이제 10월에 공지가 나요. 그래서 10월에 이제 최종 공지가 나면 시험은 이렇게 이제 11월 달 저희가 초등하고 초등 보고 수능 보고 저희 보고 이렇게 뭐 수능 일자가 바뀌지 않는 한은 거의 이렇게 그 11월 때 쪼르륵 연달아서 시험을 보기는 해요. 그래서 요 날짜에 얼추 맞추셔가지고 1차 시험 준비들을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25년도로 넘어가면은 25년도 한 하루 정도? 네,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12월 26일이니까 저 촬영하는 거 지금 12월 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선생님들 준비하고 계시긴 한데 크리스마스 다음날 합격자, 1차 합격자 발표가 있어요. 네, 요 시간이 뭐 오늘도 이제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이제 2차 스터디를 하긴 했는데 불안감과 기대감의 사이에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이제 1년 후가 되시면 그 지점에 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발표 전에 2차 준비를 하시고 12월 말에 발표 나면은 그러니까 1월 21일이니까 한 달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요 1차 합격 발표하고 한 3주? 그러니까 꽉 찬 4주는 안 되고, 한 3주 정도 있으면 이제 2차 시험을 봐요. 저희는 실기가, 그러니까 체육교과나 음악교과 실기가 있잖아요. 저희 실기가 없기 때문에, 면접 하루, 그 다음에 수업 실연 하루, 이렇게 이틀 보신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 3주 정도 이렇게 이제 시간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러니까 1차 합격자 발표 후에 2차를 준비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1차 시험하고 색깔이 안 바뀌었네요. 요 사이가 보시면은 한 달 정도가 여기가 돼요. 한 달. 11월 23일 날 시험 보고 나서 바로 정신 차리고 2차 스터디를 준비하시는 경우는 흔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 이제 시험 성적에 좀 자신감이 있어요. 바로 준비하시니까. 한 달 정도가 요 사이에 비거든요. 그래서
합격자 발표 나오고 나서 3주만 연습을 하고 2차를 보는 것과 이 앞에 플러스 한 달을 했을 때 차이는 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선생님, 매 레파토리예요. 제발 지금 보시는 선생님들은 잊지 말고 1차 시험이 전공하고 그다음 교육학이 그 꽈락 점수가 이제 40%를 못 채우면 꽈락인데, 꽈락이라고 확정이 되지 않는 한 꽈락이라고 확정되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뭐 그렇지 않는 한은 2차를 준비하는 게 맞다. 뭐 불안감에 이 한 달을 보내는 것보다 그래도 나는 커트라인에 붙었을 거라는 그 기대를 갖고 한 달을 보내시면 안타깝게 그 이제 1차에 못 붙었을지라도 그 다음 해에 요때 준비한 게 굉장히 크게 쓰이기는 해요. 그래서 마음이 뒤숭숭하지만 네, 좀 그래도 요 한 달을 그 1년 계획에서 요 한 달을 좀 잘 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에 시험 보시면은 그쵸, 한 3주 정도 2월 11일 예, 왜냐면 3월에 바로 학교 가셔야 되니까 합격자 발표를 마냥 늦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 2월 한 둘째 주 정도쯤에 이제 합격자 발표 나면 바로 한 주 정도 연수받고 바로 발령받고 해서 합격자 2차 발표 나고 나면 정말 정신이 없어요. 뭐 우르르 지나가는 그런 셈이에요. 그래서 내년도는 요 정도 비슷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선생님들 그 캘린더나 달력이나 뭐 이렇게 1년 계획서에 이렇게 탁탁탁탁 표시 좀 해놓고 당연히 이제 2차 합격자 발표에는 선생님들 이름이 있도록 이제 긍정적인 표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보는 뭐 일반적인 시험의 흐름이에요. 그럼 이제 관심 있어 하는 게 요즘에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관심 있어 하시죠. 그래서 기출 경향인데 이 기출 경향은 사실은 이론 과정을 하면서 계속 좀 섬세하게 조금 더 보기는 하는데 경향은 있는데 그 길로 꼭 가진 않아요. 그래서 참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이 조금 어려우셨어요. 보통은 그러니까 다른 전공에 비해서 저희 전공의 전공 점수가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교과 선생님 교수님들 여쭤보면은 커트라인 점수가 어떻게 돼요? 뭐 전공은 어느 정도 이제 합격하시는 분은 점수가 얼마 나와요? 그러면 저희 전공이 1차가 80점 만점이잖아요. 교육학 20이니까 80점 만점이면은 잘 보시는 분들은 뭐 70도 나오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아니 80점 만점에 70점을 어떻게 받아요? 제가 그러긴 하거든요. 왜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그거 어떻게 그걸 그렇게 각 영역별로 한 문제씩만 틀려도 불가능하다고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이 23년, 그러니까 22년, 23년 선발, 그러니까 23년도하고 24년도 뭐 이렇게 했던 시험들에서는 저희도 70점이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한 2년 정도, 드디어 우리도 그래도 기출이 최대한 많이 반영이 된 1년 정도 공부를 하면, 1년 정도 열심히 잘 공부를 하면 합격선에 들어가는, 나름 정상적이란 말은 그렇지만, 그래도 공부한 보람이 있는 전공이 되었구나, 라고 했는데, 예, 올해 선발시험에서 다시 원상복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기출문제 열심히 하고 1년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나요? 라고 하면은 그 전에는 뭐 6개월 만에 합격하신 소수 선생님도 생기고 했으니까 또 성적도 좋게 합격을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라고 했다가 엄청 열심히 해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공부량이 깊이가 확 깊어진 해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특출난 게 아니라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렇다가 이 전 두 해가 안 그랬었어요. 안 그랬었다가 다시 원상복귀를 해서 사대 선생님들은 학부 때 전공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 학부 때 다루는 게 시험에 나오는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공자가 아닌 비사대이신 혹은 가정이 아닌 다른 전공으로 시험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사대 선생님들의 공부하는 양이 곱절을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대 선생님들은 가정으로 4년을 공부했으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좀 많이 그 시험 문제의 답지에 반영이 되는 그런 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출 경향이 2년 사이에 바뀌었다.
그리고 그거는 어려워졌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가이드북이 있으시면은 페이지 19페이지에 같이 표가 있으니까 그걸로 살펴보셔도 되고, 어차피 이론 과정 할 때 정말 조금씩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저희는 영역은 뭐 6개. 예, 의식주 가족 소비 있고, 그 다음에 가정과 교육론, 요렇게 해서 6개의 파트가 있고요. 가정과 교육론은 이제 그냥 각 개별 교과의 교과교육학과 국가교육과정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교육과정이 크게 점수에 영향을 안 주다가, 작년 문제도 그렇긴 했는데, 25년 선발 문제도 교육과정 쪽 파트가 조금 그 문제가 문항수가 늘면서 여기에 이제 난이도를 올리게 된 그런 그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국가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뭐 교과 역량 학점, 원래 나왔던 것들도 나왔고, 내용 자체에서 뭐 교과 주제나 뭐 메타 패션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나오면 교육과정이 그래도 한 4, 5년 정도 교과서도 나오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걸 익숙하게 많이 사용할 즈음 정도에 나오는 경향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직 교과서가 이제 시중에 판매되기 전에 이게 이제 교육과정 자체의 문서의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럼 굉장히 어려워져요. 예, 왜냐하면 교육과정 자체를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교육과정 문서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새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교육과정을 조금 일찍 좀 보셔서 중요한 키들을 조금 보실 수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배점이 좀 꽤 많이, 보통 2점에서 4점인데 그 이상 나왔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역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학, 그냥 뭐 교과교육론이라고 하는 파트도 기출을 보통 많이 반영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뭐 해방적 행동이나 뭐 브라운하고 보빗해서 가정과 교육의 철학 파트가 보통 한 문제인데 이게 2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철학 파트는 저희가 이제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이론가가 몇 명이 없다 보니까 거의 그 원문을, 그러니까 논문, 영어를 가져오는 건 아니지만 그 원문의 해석본을 거의 다 외우게 출처가 된 것들을 정리해야 되다 보니까 답지가 굉장히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써야만 답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근데 요거는 사실 좀, 이미 기출됐던 그 주제였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 준비를 하셨던 분들, 네, 이거를 좀 그것까지 외울 수 있었던 준비가 되시면 맞출 수는 있었어요. 다만, 외우고 이걸 나중에 선생님도 공부해 보시면 알아요. 외웠는데 자꾸 까먹는 것 중에 하나가 요 교육과정. 외워도 까먹고, 그 다음에 가정과 교육학의 철학 파트도 그래요. 그래서 좀 어려우셨던 거예요. 나는 했는데 안 나와요. 아웃풋이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노력을 해야만 성적이 나오는 파트의 문제가 여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영역에서는 뭐 실천적 지혜도 저희 이제 교과 철학과 관련된 부분이고, 3가지 행동체계 관계도 역시, 그러니까 교과 철학 문제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던, 그래서 난이도가 확 여기서 올라갔던 거죠. 그다음에 새롭게 이제 교육과정에 있는 국가교육과정에 있는 메이커 교육이라든가 뭐 메타인지 이런 것들도 새롭게 출제가 되긴 했어요. 그래서 기출 영역이 워낙 많이 나오는 교과 교육론인데 기출도 많이 나오고 이걸 더 확장한 것까지 많이 나왔던, 그래서 좀 어려우셨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의파트가 굉장히 특이했는데, 의파트가 저희가 80점 만점 중에 보통 한 15점 정도, 그러니까 문항수로 하게 되면은 최소 4개예요. 아주 작아도 3개 정도인데 이번에 딱 2개 나왔어요. 2개 나와서 리오셀이 하나 4점이었고 색동은 2점. 그러니까 15점 보통의 경향. 절대적으로 15점을 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편차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15점이거든요. 6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해당하는 나머지 점수를 이제 여기서 가정과 교육론 쪽 파트에서 가져간 거죠. 그래서 난이도가 확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파트가 굉장히 의외였던, 이렇게까지 배점이 적게 나온 적이 없었고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의복 구성이라든가 이런 쪽 파트가 아예 안 나왔으니까 어렵진 않았지만 난이도 조절을 의 영역이 아닌 교과 교육론 영역에서 해버린 그런 해예요. 근데 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교과 철학 파트가 배점이 커지고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는 흔한 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만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교과 교육은 기본적으로 기출됐던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나오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10파트는 기출 나왔던 거 뭐 클로로필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되고 뭐 첨가당 기준도 뭐 이미 나왔던 것들이 있었고요. 새롭게 나온 거는 뭐 이제 뭐 구절판 이렇게 한식, 그러니까 저희가 한옥 한식 그다음에 의식 주니까 그래서 이제 한복 이렇게 그 전통 복식과 관련된 것들이 최근에 좀 잘 나오는 테마 주제예요. 근데 이거 이 세 가지를 의식주 부분에 이제 전통과 관련된 부분이 두 개 혹은 세 개를 한꺼번에서 묶어내는 형태를 좀 좋아하세요. 그게 한 3년 정도가 지금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 교과서를, 고등학교 교과서를 그렇게 구성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향 같긴 한데, 그래서 그런 테마들은 선생님들이 관심을 갖고 좀 준비해 주면 돼요. 그렇게 세 개의 영역이 합쳐져 있는 전공서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세 영역들의 교차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모아서 정리하는 그런 부분 좀 필요하세요. 어렵진 않았지만 구절판이 그냥 상식적인 수준의 내용이었지 막 이렇게 분석하고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절판도 있었고, 예전에는 그 우유 넣은 죽인 타락죽 이런 것도 우리가 막 공부 타락죽이 암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상생활의 상식선 선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긴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실타래 상징성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좀 어려웠던 거는 이제 당뇨 중에 임신성 당뇨는 제 2형 당뇨와 비슷하게 상관이 없는데, 거기서 하는 표준 체중을 구하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 학회 거. 그러니까 일반적인 비만이 아니라 당뇨 학회에서만 쓰는 표준 체중법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완전히 보건적 문제긴 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식에서 이제 식이요법을 굉장히 열심히 해도 식이요법 첩이 안 나온 책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학부 때 전공하셔도 힘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어려운 형태 문제가 이제 식에서는 좀 나올 수 있었다. 근데 표준 체중을 맞춰야 하는 건 아니긴 해요. 이거는 사실은 그 합격선에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요 위에 있는 뭐 지방산의 종류와 산화는 새로 나오긴 했지만 영양소하고 지방의 그 특성을 어느 정도 아시면 그렇게 어렵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학습을 하셨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은 꼭 풀고 풀어주셔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주거가 또 꽤 나왔죠. 그래서 주거급여 또 나오고, 뭐 휴업이나 뭐 준주택이나 뭐 우선 면제권 이런 것들은 저희가 수업 중에 많이 했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 나온 주제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있었고, 제일 어려웠던 건 전세권이죠. 전세권 설정을 이거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뭐 그렇게 이제 변별 내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원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제 기출이나 기본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거 주고 이것까지 맞출 수 있을까라는 문제들이 이제 한두 개씩 들어가서 그게 1점, 2점 정도 변별이 나요. 그런 게 이제 표준 체중이나 전세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가족 파트는 이번에 그냥 아예 저희 객관식에 나오고 안 나와도 콜보고 드디어 나왔고, 뭐 에릭슨하고 마샤까지 나와서 인간 발달 쪽 문제는 아주 쉽게 나왔고요. 뭐 질풍노도는 사실 아마 교육학 하시면 청소년기 할 때 좀 보셨고 저희도 수업 중에 하긴 했는데 얘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저희가 가족 파트가 아마 영역도 전공서 나중에 이제 학습을 해보시면 인간 발달이란 파트가 하나 있고 부모 교육이란 파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보건, 그러니까 상담 쪽, 상담 전공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서 하는 가족 상담이란 분야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부모 교육은 처음 객관식 때 문제 나오고 한동안 안 나오다가 최근에 이제 가끔씩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책이 이만해요. 그래서 부모 교육도 이론서기 때문에 어려워요. 시간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상담이라는 전공이 따로 있잖아요. 네, 저희 전문 상담은 따로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가 교사를 따로 선발할 정도로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나오면은 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보행 거는 저희가 보긴 했지만 더 깊게 가지는 않길 바랬는데 과정직문이라는 그 치료기법이 나왔어요. 이러면은 상담 쪽에서 기출됐던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을 다 봐야 하기 때문에 갑자기 가족 쪽에 해야 할 이론이 한 영역이 늘었습니다. 네. 재정년 민우친 나오고 요번에 이제 보행 나왔기 때문에 영역으로 하나 이제 자리 잡는 그런 부분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한량이 많아져서 조금 슬프긴 합니다. 그 다음에 소비 파트는 뭐 기출하고 새로운 영역이 비교적 균등하게 나온 부분이 있고, 참 소비 들어간 선생님들은 소비자 정보 특징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거의 2, 3년마다 한 번씩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나 의사결정 유형도 2년 전에 나온 것도 한번 나왔고, 청약 처리야 뭐 소비자 보호 쪽에서 워낙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뭐 기출 문제에서 들어가셨고요. 요게 이제 소득 탄력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어렵게 나왔죠. 요거 저희 수업할 때도 어려웠는데, 얘가 이제 상품이 아니라 가계 지출을 기준으로 해서 탄력성 개념을 쓰는 거여서 조금 어렵긴 했어요. 여기 응용이 되시는 분들은 쓰셨을 텐데 쉽진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비슷한 정도로 기출이 이제 비슷하게 반영이 됐는데, 이제 1년 학습을 해서 1년 학습 분량으로 쫓아갈 수 있는 양과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양 중에 플러스 알파가 조금 커진, 그래서 변별이 거기서 많이 생겼을 만한 그런 해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경향은 바로 바뀌진 않으니까 이제 이제 6년 선발 기준에서는 아마 요게 이렇게 비슷하게 할 거예요. 다만 이제 교과서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그냥 교육과정 문서에서만 있던 내용들이 이제 교과서로 실질적으로 구현이 되면서 조금 더 교과서 기반하거나 그 주제가 활용이 될 가능성들이 있겠죠. 그래서 내년도 25년도에 그 준비하신 선생님들은 교과서는 학생들한테 배부되고 나서, 물론 이제 전자 교과서 이런 거 지금 이미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종의 교과서로 서로 이제 스터디를 하시게 될 때 한 4월쯤 3월 말쯤에서 이제 교과서 이제 분석을 시작을 빨리 좀 하셔서 1차 대비용과 2차 대비용으로 같이 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저희 이제 일반적인 이런 기출 경향에 있었을 때 저희의 일반적인 1년짜리의 스케줄은 저희 5월 달까지 이론합니다. 네, 5월 달까지 이론해요. 이론 기간, 뭐 이론 방식은 각 전공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각 영역별로 들어가고, 보시는 것처럼 1, 2월에 의하고 식 들어가요. 저희가 학습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 학습량도 많고 이제 깊이도 굉장히, 뭐 의파트가 작년 문제 별로 안 나와서 쉬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저거 굉장히 어려워요. 시간 오래 걸려요. 식파트도 뭐 용어 같은 거 모르시면은 계속 헤매세요. 그래서 요 두 영역은 정말 그냥 의전공자, 식전공자가 하는 정도까지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농 영역은 뭐 작년 문제 조금 어렵게 나오긴 했지만 교육과정을 조금 일찍 보시면서 교과서를 보시면 그 부분은 조금 보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가정과 교육론, 저희 학원 교재 말고 교수님들의 전공서가 하나 새로 나왔기 때문에 새 또 전공서를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5월까지 이론들 정리하고 나서 6월 한 달 동안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 연습을 하는 기출구조화 과정이 6월 한 달 동안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출구조화는 기출 쪽을 연습을 보통 이제 그 초수 선생님들이 아니라 이제 두세 번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기출을 어마어마하게 보거든요. 계속 보니까. 왜냐하면 경향 파악을 하면 기출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의 구조화 쪽은 그분들은 좀 알아서 잘 하시는 편이고, 반면에 이제 처음 공부를 하실 경우에는 일반 시험, 대학에서 하는 시험 문제하고 임용고시형 시험 문제가 굉장히 성격이 달라요. 답안 양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하기 때문에 답안을 이제 파악을 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답 쓰는 연습이 필요한데, 그 답 쓰는 연습을 문제 풀이 때 가서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 조금 더 일찍 시작하시면은 6월에 이제 기출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분석적인 방법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구조화가 한 달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문제는 2달 정도, 아까 여기 있는 저희 의부터 이렇게 있는 영역별로 문제, 연습 문제도 하고, 그 다음에 형성평가도 보는 문제풀이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부터는 이제 모의고사 과정.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이제 1차 끝나고 나면은 2차 특강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1학기, 2학기 이런 느낌도 있어요. 전반부, 후반부 이런 느낌이 있는 그런 학원 스케줄은 보통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 각각의 이제 과정에 대한 설명이 이제 똑같이 가이드에도 같이 들어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론 과정, 문제풀이, 그리고 모의고사 과정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입문 과정은 제가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 그래서 구성을 하긴 했는데 필요가 없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는 필수는 아니고
인문과정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봤던 게 읍파트하고 식파트가 1, 2월에 있잖아요. 요 파트가 기본적인 화학이나 화학이 제일 중요하게 같긴 하는데 화학식, 화학적 결합, 물리적인 용어 요런 것들이 조금 필요해요. 생물학도 좀 많이 필요해요. 저희 영양학 같은 거 할 때는.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잖아요. 4년 전이시죠. 그때 안 했으면 너무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고등학교 생물이나 화학, 물리까지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그 개념 중에 딱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정도의 수준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갑자기 수능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의 읍파트나 식파트에 필요한 그 용어나 개념들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필요해서 그래서 인문과정을 넣은 거고 나는 고등학교 때 화학 선택했어 생물 선택했는데 기억이 여전히 나고 이제 사대기 때문에 이런 쪽 배경에 대해서 충분해 그러면은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어 회화를 위해서 ABCD를 외우는 그런 과정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론하고 이제 문제 화한 연습해서 이제 모의고사까지 들어가는 형태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은 아예 비사대이거나 아니면 가정전공이 아니신 분들은 인문과정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실 경우에는 이론과정에서 그러니까 대학용 이론과 임용고시형 이론은 굉장히 차이가 나요. 저희는 그 답할 수 있는 것들을 아주 축약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깊이 있는 그 학문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학문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것을 공부하시면 5개월에 6개월 내에 저 전공들을 정리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정리했다라 함은 이 전공을 이해하고 구조화했다라 함은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고 남아 있어야 돼요. 이게 잊혀지면은 저희는 이거 5월, 6월까지 이론과정 하지만 시험은 11월에 보잖아요. 그때까지 안 남아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그러게요. 6월에서 11월까지 가면 한 5, 6개월 남아 있는 건데 그 정도 장기 기억은 될 수 있을 정도.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고 필요한 것들을 좀 선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뽑아내야 돼요. 답을 쓰셔야 돼요. 근데 이게 답 쓰는 것도 역시 시험마다 시험의 방식이 있으니까 적합하게 쓰는 연습들을 또 혹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좀 오류 없게 선생님 생각보다 문제 읽으면 정보 별로 없고요. 불친절하고요. 그 다음에 오해의 소지가 많게 주거든요. 그걸 그 기출문제들의 그 함정 아닌 함정들을 잘 해석을 해서 한국말이지만 한글을 잘 해석을 해서 적합한 표현을 쓰고 나오는 게 쉽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하는 게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고요. 근데 그거를 식만 보는 것도 아니고 교육론만 보는 것도 아니고 다 보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한꺼번에 보는 연습을 하는 경우가 이제 모의고사. 그래서 잘 쓰고 실수 있으면 실수 계속 체크하면서 줄이고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저희는 강의는 직강은 수요일 금요일로 6월 달까지 이렇게 이틀을 해요. 예전 같으면은 이제 기본 강의, 심화 강의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하루에 몰아서 하기도 했는데 이 경향이 이제 난이도가 있는 건 깊게 나오니까. 그래서 한번 공부하면 쭉, 그러니까 기본 이해한 것에 쭉 깊게 들어가는 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개를 이제 합쳐다 보니까 이제 수금으로 그 영역들을 한 번에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한 달 안에 끝내려면 하루에 하면 죽어요, 선생님. 진짜 힘들어요. 예. 욕심 내셔가지고, 그러니까 직강 선생님 저는 이제 수금에 이렇게 이틀 와서 뵙거든요. 근데 인강 선생님들은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이틀 하기 이렇게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영상 이게 녹화가 되는 거니까 금요일 것까지 해서 토요일 날 한 번에 몰아서 하신 분 계세요. 몰아서 했는데 머리에 안 남아요. 그래서 인강 들은 선생님들도 저는 사실 직강 선생님들 수업도 한 3번에 나눠서 하고 싶어요. 저는 3일 정도 나눠서 하면 여기서 들었을 때 효율이 제일 좋아지니까 집중도가 좋아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고 가는 시간에 여러 가지 뭐 이제 불편함이 있어서 이틀에 나눠 하지만, 그래서 인강 선생님들은 이거를 그 어거지로 뭉쳐서 하루에 하지 마시고, 사실은, 매일매일 교육학도 매일매일 하시면서 한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예복습하고, 소화하고, 이렇게 해서 한 달 딱 들었을 때 음파트나 식파트에서 웬만한 건 어느 정도, 이렇게, 거의 저희가 이제, 탄수화물 같은 거 먹으면 섬유소로 먹으면 흡수가 안 되지만 이렇게 당류로 먹으면 싹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강 선생님들이 학원에 오고 가고 하는 그 물리적인 시간을 여기에 좀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절대 몰아서 보지 마시고, 네. 배속도 막 이렇게 높여서 보시는데 뭐 재미없는 구간이 이렇게 건너뛸 수 있긴 하지만 이해를 해야 되는 구간이면 찬찬히 듣고 궁금한 거 잘 적어서 이제 전공서 같은 거 확인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또 저한테 또 네, 연락을 이렇게 그 카페에 또 문의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직강 선생님들은 이렇게 점심까지 식사를 하셔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질문 주시는 거는 뭐 직강 선생님들 수업 후나 이렇게 사이사이 하시고, 인강 선생님 저희 카페 있거든요. 비공개 카페입니다. 비공개 카페여서 재밌는 현상이, 저희 1차 보고 나면 갑자기 카페 가입수가 문의가 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거기다 답안을 올리니까 갑자기 또 가입자가 늘고 막 하긴 하는데, 예, 그때 학원에 문의를 주시면은 카페로 연결해 드리니까 비공개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명을 쓰고 실명 걸어놓고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그런 카페예요. 그 다음에 직강 선생님들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터디를 해요. 뭐 제가 스터디를 봐드리는 건 아니고요. 필요하신 분들에게 구성해드리고 어떻게 하는 방향 정도 안내해드리는데, 온 김에 끝내는, 학원 온 김에 수업 전에 스터디를 하시거나 수업 후에 스터디를 하셔서 예습이나 복습은 그냥 여기 온 김에 그냥 홀가분하게 끝내고 토요일은 좀 쉬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강 선생님들은 아마 스터디를 그러니까 수업을 인강으로 들으시니까 스터디 따로 이제 구성하셔서 그 별도의 시간이 필요하시겠죠. 문제풀이 과정은 금요일 날 하루 강좌별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7월 달부터는 그냥 금요일 날 하루로 다 잡으시면 돼요. 모의고사 과정도 똑같이 금요일 날 하루로 진행이 되고, 형태는 9월 달은 누적형으로 진행을 하고 10월 달은 교육학을 포함한 실전형으로 진행을 합니다. 뭐 요 방식이야. 나중에 모의고사 과정 하실 때 조금 더 상세히 보셔도 돼요. 네, 요게 순서가 조금, 요게 푯을 제가 잘못 드렸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커리큘럼은 이렇게, 뭐 이론 과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과정, 모의고사 과정, 요 흐름으로 들어가 있어서, 시험 준비하실 때는 거의 대부분은 이제 이론 과정 어떻게 진행하냐, 그 질문을 이제 1차니까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기출 경영하고, 그 다음에 수업의 커리큘럼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저희 이제 의식주 가족 소비 이제 교육론 파트별로 말씀을 드리면, 요것도 가이드 있으시면은 가이드에도 간략하게 정리를 해놓긴 했어요. 아까 이제 기출 경영에서 봤던 가정과 교육론 교육학 파트가, 예, 국가교육과정, 요 녀석이 참 작년 문제에서 이게 출제하시는 분이 이제 교육과정 설계하신 분이 들어가시면 그렇게 되기는 하는데, 많이 문항수를 할당을 주셨는지 여기서 많이 나왔고, 22개정이죠. 그리고 이제 25년도에 교과서가 나오기 때문에 이 파트가 줄어들 가능성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교과서 보시면서 교육과정도 좀 일찍 틈틈이 좀, 교육과정을 저희가 일찍 어떻게 봐요? 그러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답지가 갯밖에 없어요. 갯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일한 책이 한 권밖에 없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눈에 익히면서 봐야 돼요. 그리고 한 3월 말이나 4월쯤에 교과서 분석 들어가시기 시작하면 그 연결해서 계속 보시다 보면 많이 눈에 익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될 정도까지 난이도 문제가 나오긴 했어요. 그 다음 나머지 이제 가정과 교육과정을 뺀 가정과 교육론 파트의 내용에서는 대부분이 수업 모형이었거든요. 저희가 여기 수업 모형에서 한 2문제에서 한 3문제 정도 나와서 이 파트를 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였는데, 작년에는 뭐 프로젝트하고 그 다음에 메이커 교육 이렇게 2개 정도만 나와서 기출문제 하나, 비기출문제 하나가 나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다 문항수를 많이 흡수해간 편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경향으로 하면은 기존에 나왔던 기출 수업 모형들이 많이 나오고,
원래는 그 수업 모형이 저희 전공서 외에서 나오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 전공서가 이제 그 보셔야 할 필독서들이 몇 개 있는데 그 필독서를 벗어나진 않는데 네, 메이커 교육은 아직 저희 필독서에 없어요. 없는데 출제가 됐던 뭐 이제 뭐 문헌은 있으니까 교육과정 문헌은 있으니까 내시긴 하는데 조금 의외였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다루긴 해야 하는데 임용고시 보시는 선생님들의 상황을 배려를 안 해주시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좀 서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해요. 그래도 시험 준비 열심히 하셨는데 그렇게 내시면은 얼마나 힘드시겠냐 뭐 이렇게 말씀을 제가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긴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한 이렇게 두세 문제 정도 나오고 기출이 많이 반영이 되죠. 평가도 뭐 네, 일반 교육학적인 평가 뭐 저희 뭐 과정중 평가 이렇게 해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교과 철학 보통은 난이도 요 영역의 난이도 조절은 이 녀석이에요. 교과 철학. 이 파트가 나오냐 안 나오느냐. 나온다면 2점이 되느냐 4점이 되느냐 하는데 올해는 이제 8점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확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난이도가 확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저희 이제 전공서가 만만치 않게 그쪽 내용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좀 고생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 교육론 파트가 문항수가 이쪽에도 있고 새 전공서가 나왔기 좀 어려울 것이다. 그 다음에 국가교육과정을 해야 하는데 올해 교과서까지 나오기 때문에 요거 기반으로 문제가 되면 빨리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하시면 일반 교육학 내용하고도 연결을 해서 같이 이렇게 비슷한 수업 모형이나 평가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슷한 부분들을 활용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딱 두 문제 달랑 나왔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출제 영향이었던 그렇게 문항수와 배점을 확 줄여버렸던 해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특이한 해입니다. 그래서 재료 하나 하고 한복 쪽에서 하나 이렇게 6점 딸랑 나왔는데 얘가 안 나왔어요. 얘가 바로 이제 선생님이 말한 패턴 그 다음에 보정 뭐 이렇게 하는 영역이거든요. 여기는 실습이 너무 중요한데 저희가 실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동영상 보여드리고 개인적으로 해오세요 라고 드리는 영역이에요.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모의고사 때 점수가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수업을 들으시면서 따라오시고 잘 안 되면은 중간에 계속 개인적으로 복습을 하셔서 기출 문제 정도까지는 풀 수 있게 해두셔야 되거든요. 작년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싸 좋아하시긴 했는데 다른 데 어려운 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해두시면 성적은 나와요. 좀 오래 물리적인 시간이 투자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해두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제일 많이 권하는 거는 지금 4학년이신 선생님들이건 3학년 선생님이면은 학부 때 꼭 이 패턴 입체 구성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냥 평면 구성인데 이제 패턴 바꾸거나 뭐 기본 바느질 해보는 거는 하시라고 꼭 강추를 드리는데 그럴 기회가 없는 분들은 사실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차근차근히 쫓아가시면은 공부가 되면은 맞춰요. 좀 어렵긴 하지만 아예 못 맞출 만한 문제들은 사실은 아니에요. 기출을 기반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근데 작년에 안 나왔죠? 흔한 경향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꼭 그래도 하시라고. 여기서 이제 변별 점수가 나오는데 변별 점수가 조금 준비를 해두시면 맞을 가능성이 꽤 있는 점수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해두시기를 권해드리는 그런 부분이고요. 피복 재료야 뭐 1, 2점 정도 늘 꾸준히 나오고 있고 한복 쪽은 그 복식사? 예, 그래서 조선시대 복식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나 뭐 이제 일반적인 한복의 유지관리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나와요. 다만 그게 들어가 있는 전공서가 별로 없기는 해요. 좀 출제하실 때 뭐 이번에도 뭐 색동을 쓰는 뭐 실용적 이유, 그러니까 상징적 이유 말고 실용적 이유 이렇게 하거나 그 이전에는 뭐 한복에서 왜 안감부터 다리느냐 뭐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출처가 되게 좀 애매하긴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색동이든 오방색이든 뭐 이런 상징성이 있는 것들 많이 하니까 여기는 만들진 않지만 좀 이렇게 내재가 되어 있는 의미 중심으로 가시고 서양 의복은 네, 패턴까지 가시는 게 맞으세요.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식은 뭐 앞에서 제가 입문과정 설명드리면서 생물이나 화학을 좀 보시는 게 안 하셨던 선생님들은 보고 오시면 굉장히 좀 이렇게 쭉쭉쭉쭉 읽히고 안 보고 오시면은 턱턱 막혀요. 그러니까 이게 진도가 가다가
한 번에 어디선가 막혀요. 근데 이 막힌 부분을 해소하려면은 이 앞에 있는 구간을 많이 읽거나 반복적으로 읽는다고 해소될 게 아니라 이걸 넘기 위한 기본적인 화학적이나 혹은 뭐 생물학적인 개념이 필요해요. 예. 그게 없으면 못 넘어요. 그게 이제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수능에 있는 생물이나 화학을 이렇게 연결해서 조금 보실 필요가 좀 있고, 인문교재에서 수업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저는 예, 시간 여유가 있으면 저희 그 EBS나 이런 데서 강의 잘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셔야 해당 전공서를, 저희는 그 학원 교재를 요약해 드리긴 하지만 다 전공서 기반이잖아요. 전공서 자체를 이해할 때도 얘가 필요하기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전 준비가 좀 의하고 식파트는 좀 준비가 필요하세요. 그래서 뭐 영양학도 뭐 한두 문제, 이번에도 저희 뭐 셀룰로스 이런 거 나오고,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식이요법 해서 저희 당뇨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두 문제, 그 다음에 조리회, 그러니까 요 영역에서 합쳐서 하나에서 두 개, 여기도 하나에서 두 개, 여기는 하나 나올까 말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도 한 네 문제 한 5문제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게 이번엔 나왔어요. 물론 조금 난이도에서 이제 어렵게 표준 체중 구하고 이런 게 있긴 했지만 뭐 그 정도 변별을 주는 문제는 매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영역을 깊게 했는지 여부에 따른 건데, 그걸 맞추는 것보다는 셀룰로스에 있는 예, 포도당의 구조를 외우는 게 훨씬 쉬워요. 예, 그게 이제 그 영역을 충분히 했을 때 맞출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점수 관리는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잘 안 나가시면 얘를 시간을 들이셔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외우시는데 그 기억력의 한계가 꽤 많은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거는, 요 녀석은 얘가 들어가시는 분에 따라 성향이 다르긴 하거든요. 요번에 뭐 전세권 빼고는 거의 뭐 예상 가능한 부분들에서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한동안 많이 나왔던 게 저희 뒤에 가서 보시면 이제 그 필독서들 보여드리긴 할 텐데, 여기에 이제 주거 환경 심리라고 하는 영역이 근 한 3, 4년 계속 나왔어요. 뭐 과밀, 뭐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인데 드디어 빠졌어요. 그래서 앞에 기출 문제가 많으니까 한 1, 2년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려나 뭐 이럴 부분이 조금 있었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공간 구성 같은 경우는 저는 식사실은 진짜 의외긴 했거든요. 식사실 문제. 저희가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생기는 경향이긴 한데 딱 보면서 이건 중학교 학생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요? 라고 하는 것들이 나올 때가 가끔 있어요. 네. 뭐 작년 문제에서는 뭐 소비자의 권리, 그냥 기본적인 권리 쓰는 것도 있었고, 요번 문제에서는 그 식사실 있잖아요. 그 리빙 다이닝 키친하고 뭐 리빙 키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교과서에서 부엌이 붙었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생기는 그거 장점 쓰는 거였어. 이거 누가 못 써? 중학교 학생이 쓰는 답지인데 라고 했지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쉽게 그냥 거저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사실은 그냥 그 공부 안 해도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는 뭐 크게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유형에서 준주택 이런 식으로 해서 법률 기반한 주택의 분류. 저 이거 엄청 많이 해서 뭐 잘 푸셨고, 또 하나가 이제 주거와 사회, 요 파트가 좀 어려워요. 요 파트가 복지, 제도, 뭐 통계치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번에는 그래도 뭐 휴가비 정도만 나오고 주거급여가 나게 되면 어렵지 않지만, 그전에는 뭐 주택보급률 이런 식으로 해서 낯선 용어들이라든가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그 용어까지 가야 돼 하는 것까지 나오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애매해요. 근데 여기가 좋은 전공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정책이라든가 제도 기반으로 하던 부분이어서 뭐 그해 이제 좀 그 해나 혹은 그 전전해 저희 이제 주거권 나오고 뭐 이제 우선 변제권 요게 나온 게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있었던 그 전세 사기 때문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게 이게 언제쯤 문제가 나오나 했는데 이제 올해 나온 거기는 해요. 그래서 딱 당해에만 이슈가 된 게 아니라 한 2, 3년치 정도의 데이터가 조금 필요하세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좀 이슈가 되는 가족이나 뭐 이런 저희 관련 문제들이 있으면 좀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좀 추이를 보시는 게 좀 괜찮으세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강한 성격. 그게 이제 가족도 그래요. 가족 파트하고 소비하고 주가 조금은 그런 성격의 문제가 한 개씩 나올 때가 좀 있거든요. 그건 좀 시사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주거 환경 심리하고 주거 유형은 그냥 전공서 기반 혹은 법률 기반으로 하게 되고, 공간 구성은 예, 별로 안 나오는 영역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뭐 나왔던 문제 별로 어렵진 않고, 주거와 사회 파트 이런 경우는 네, 시사성이 있고요. 또 하나가 있는 게 이제 실내 환경인데, 여기가 약간 물리적인 내용들이 조금 들어가서 이 개념 자체가 물리학과 관련된, 그러니까 뭐 물리학까지 갈 건 아닌데 고등학교 물리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려워하시긴 하세요. 근데 깊이 들어갈 건 아니에요. 네. 뭐 소리의 뭐 빛의 원리 이렇게까지 들어갈 건 아니고, 그걸 활용한 뭐 대응 방안 이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조금 좀 원리 자체가 필요해서 공부하실 때 조금 어려운 파트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쪼개져 있는데 전공서가 딱 하나가 있으면 좋겠지만 좀 그렇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네, 가족. 인간 발달 이론서 책 한 권 있으면 끝이다라고 하고 싶지만, 뭐 이쪽 발달 이론에서는 정말 나올 법한 것들이 계속해서 한 문제 정도씩은 꼭 나와주고 있고, 뭐 드디어 콜보그, 아까 콜보그 드디어 나왔다 그래서 콜보그는 잠시 조금 조용할 것 같고, 뭐 마이샤 에릭슨 이렇게 기출문제 나왔던 걸 조금 다른 단계에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가족 복지하고 상담 쪽에서 이게 상담하고 치료거든요. 저희 이제 학원 전공서는 그 상담 교사 선발 문제 중에 이제 중요한 것들을 압축을 해서 드리고, 저희가 가족 쪽에서 마지막쯤에 수업을 해요. 왜냐면 저희는 가정교사지 상담교사를 뽑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언제나 저희가 정체성이 혼란일 때가 있어요. 이거는 영양교사를 뽑는 문제가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식파트가 이제 그 영양교사 급하는 문제가 나오거나, 이거 보건교사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뭐 식이요법이 그렇게 나오거나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중복된 겹쳐지는 영역이라서 그래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 가족이 이제 치료 상담 쪽이 치료 상담 이론 갖다가 개인만 치료하겠어요? 그 개인이 포함된 가족까지 포함되니까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1순위는 인간 발달. 여기서 그래도 그 한 문제 이상 꼭 나오니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2순위는 사실은 부모 교육이긴 해요. 예. 애가 조금 더 기출이 많고 그 경향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3순위가 네, 가족 치료 상담. 이렇게 순위를 드린 이유는 전공서를 하나씩, 그러니까 잘 정리된 전공서를 하나씩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학원 교재는 얘들을 압축해서 드리는데, 압축본은 맥락을 빼고 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그 압축본에 더 압축을 해서 답을 써야 하기 때문에 맥락을 다 드리면 책이 이렇게 두꺼워져요. 그러니까 인간 발달 책 한 권, 부모 교육 책 한 권, 이렇게 상담 책 한 권이 되는데, 그렇게 드리면 이걸 언제 구조화를 해서 답을 쓰겠어요. 그래서 이걸 다다다다 줄여가지고 그 엑기스만 넣어드리기 때문에 이 주변부를 충분히 알아야만 잘 기억이 나시는 맥락이 있어야만 기억이 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공서를 찬찬히 보면서, 아, 보엔이 여기서 이런 말을 했고 보엔의 가족의 유형이 이렇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정리본으로는 안 돼요. 그렇다고 제가 이것만 가져다가 한 달을 수업을 하는 것도 또 역시 또 금액도 올라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은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게 작업이 되면은 뭐 보엔의 모형, 뭐 미누친의 모형이 나왔을 때 빨리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 한 10월 달 가면 그냥 외우셔야 되는데, 외우실 게 너무 많아서 네, 외웠을 때 그 효과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선생님들 인간 발달은 반드시 전공서 괜찮은 거 하나 쭉 읽어주시고, 어차피 교육학에서 발달 심리를 하시기 때문에 많이 중복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 교육, 그 다음에 상담, 가족 상담 치료 이러면서 이렇게 책들을 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넓혀주시면 돼요. 근데 얘가 1순위, 2순위, 3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꼭 해야 되고, 하면 좋고, 네, 난이도 있는 문제까지 이렇게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가족 관계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이제 가족 관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가족 관계가 가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루는 그런 부패 형식이에요. 그래서 주제는 굉장히 많은데 깊이는 깊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나열식의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전공서를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나열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처음부터 끝까지를 충분하게 기억을 하고 있게, 충분하게 그 맥락을 바탕으로 해야만 효율이 좋은 것들은 이제 학원 교재 플러스 전공서를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반면에 가족관계학은 그렇게까지 그 전공서를 깊이 있게 볼만하진 않은 것들,
그래서 뭐 관계 이론, 뭐 권력 이론 이렇게 작게 나오는 것들은 전공서까지 볼 수 있으면 더없이 좋고, 안 되면은 학원 교재에다가 이제 궁금한 것들만 몇 개 찾아보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성격이 강해요. 뭐 법률, 뭐 아니면 아예 시행이 되기 전에 제도 이런 것들은 또 아예 전공서에 없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영역이 한 4개가 되고, 문항수는 한 3문항 정도 돼요. 물론 이제 이것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지만, 뭐 여기서 하나 주고, 이제 가족관계나 이런 제도에서 뭐 하나 주고, 부모 교육이나 상담, 둘 중에 한 영역에서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해보시면 재밌고, 네, 많이 기억에 남긴 하니까, 여유 있으실 때 한번 보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비, 뭐 자원 소비 영역이라고 하는 건데, 얘가 대세죠. 소비자가. 2문제 이상씩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한 3문제 나오는데, 그 중에 2문제, 적어도 일단 1문제. 뭐 작년 문제만 하더라도 뭐 2문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거의 절대 이쪽 파트에서 이 강사분들만, 이 교수님은 살아남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일반적인 뭐 자원 관리는 과거형, 옛날 문제가 가끔 다시 복귀되긴 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고 정말 옛날 이론 같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재무 쪽이 요즘에 하나씩 나와요. 이 재무는 난이도를 예측하기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계재무, 가계경제학이나 가계재무만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고, 기본적으로 경제학이나 경영학 기반으로 하셨던 분이 가족 쪽이나 가계, 이제 가구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기업이 아닌, 기업도 아니고 개인도 아닌 가구라는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 재무관리나 기업 재무관리를 응용해서 쓰는 방식으로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나오기도 하고 아주 쉽게 나오기도 하고, 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요 파트가 뭐 최근에 한 소득 유형 중심으로 많이 나오긴 했는데, 요거는 조금 공부를 좀 해주시면, 하여튼 재무관리, 가계재무 쪽으로 들어가 있는 전공서들은 한 공 정도 봐주시면은 그래도 다 맞지 못하더라도 뭐 4점짜리 한 3점짜리까지 갈 수 있는 정도 되긴 해요. 그래서 요게는 네. 저희 기출문제가 종합으로 나와 있는 책자는 없지만 재무관리를 해서 최근 걸 좀 보시면 좋고, 가계재무로 보셔야 되고요. 뭐 소비자야. 다행히 요즘 기출문제 많이 반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네. 나왔던 것들 안에서 최대한 나오고 있고요. 특이한 게 나오려면은 뭐 몇 년 최근 경영에서는 이제 그 친환경 소비 쪽으로 가면 거기 이제 논문 쪽 중심으로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전공서에 조금 덜 들어가 있는 내용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긴 해요. 저희가 가족이나 주나 소비는 법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어려워요. 네. 그 수많은 법을 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다행히 아는 법이 나와주면 감사하지만 아닐 때도 있다. 그렇게 되면 좀 소비가 어렵고, 그렇지 않으면 뭐 의사결정이나 뭐 소비자 보호나 여러 가지 유통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기출 문제에 조금 더 확장을 해주시면은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런 특성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 파트는 기출을 중심으로 충분히 확장해 주시면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재무는 사실은 조금 아주 쉽거나 아주 어렵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각 영역별로 어떤 경향들이 있고 어떤 부분들을 봐야 하는지를 얼추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 얼추 말씀드려도 그럼 얼추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이게 아니라, 이제 이론 과정 따라가시면서 각 영역별로 요건 요렇게 보고 저건 저렇게 봐야 한다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잘 쫓아오시면서, 가능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1월에 파트를 나간다 그러면 1월에 파트 한 번 보고 나중에 추가로 봐야지 하지 마시고, 파트를 나갈 때 최대치로 소화를 하고 하시는 게 좋아요. 소화량을 최대치로 하면은 나중에 2, 3개월 후에 를 다시 뭐 기출구조화 때문에 보든지, 어떠신 분은 정말 아예 그 영역별 문제풀이 때 가서 그때 가서 볼 수가 있다고, 뭐 중간 시간이 안 되거나 하면은 그때 뒤늦게 한 6개월 후에 보더라도 저희가 한 달 동안 그 수금 이렇게 시간 들여서 했던 거를 문제풀이 때 가서는 한 2주 만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 대충 이렇게 했다가 다음에 반복할 때 해결해야지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그걸 할 때 최대치로 소화를 하세요. 그게 효율이 좋아요. 그렇게 한 경험, 깊게 몰입해서 한 경험이 있으시면 나중에 문제풀이나 기출구조화 할 때도 이게 조금 더 빠른
별도로 필수적인 것들을 채워나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역별 그렇게 나왔던 것들은 문제풀이 그 기본 이론 과정 할 때 다시 한번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 1차만 붙는다고 되는 거 아니죠. 저희 뭐 오늘 피드백 드린 것처럼 선생님들 1차 본인 선생님들 피드백 드린 것처럼 2차까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2차에 대한 전략은 지금 생각 안 해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이 설명회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그나마 그런 말을 들었던 기억은 있어. 뭐 이런 정도라도 남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2차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지만 1차는 이런 정도의 좀 준비사항이 필요하다 해서 2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이드 교재에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학원 교재를 중심으로 하시긴 하지만 아까 봤던 것처럼 어떤 전공, 그러니까 출제 근거는 학원 교재 아닙니다. 저희들 그 학원 책들하고 그다음에 그 출제하러 들어가신 선생님들이 구할 수 있는 저희들 쪽 문제는 다 가지고 가세요. 수능은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거 겹치면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에서 적중률을 하시는 거 보면은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최대한 다 피해서 내세요. 비슷하지 않게 피해서 내시기 때문에 필독서는 학원 교재는 사실은 답안 쓰기용 이제 임팩트 있게 만든 교재고 선생님들의 답안의 출처는 대부분은 다 이제 전공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전공서들은 반드시 공부를 해두시는 게 필수가 돼요. 특히나 사대가 아니신 분들은 본인 전공 영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저희가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여력이 좀 그때가 그나마 여력이 있는 거예요. 문제풀이 들어가면 여력 하나도 없거든요. 그때 안 읽히더라도 좀 이렇게 읽어두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필독서하고 그다음에 지금 선생님들 뭐 제가 사대이신 분, 사대 아니신 분, 사대이시지만 또 가정으로 시험 안 보시고 다른 걸로 준비하셨던 분,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선생님들마다 다 출발점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무시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충분하게 사전 준비가 필요한 걸 무시하고 건너뛰면은 제가 아까 뭐 패턴도 힘들어요. 영역 나가는 것도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 하는 그 허들을 못 넘거든요. 그래서 이런 출발점 확인해 주시는 거, 기출보고 등등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필독서는 가이드북에 가시면 한 31페이지 쫙 있으니까 그거 다 봐야 되나요? 그러면은 아니요. 사셔야 할 건 얘는 사세요. 요게 작년, 그러니까 올해겠다. 아직 저희 12월 달이거든. 제가 할 때가 9월에 나왔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가정과 교육론의 아주 새 교재예요. 그래서 22개정 교육과정도 들어가 있고 메이커스 교육은 없어요. 그래서 안 나와 있는 거 출제하셨다 막 이렇게 하긴 했지만 어쨌든 얘를 하시고 요게 같은 교수진이거든요. 그래서 가정과 수업 방법과 수업 실현이 있는데 얘가 1호 개정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1호 개정으로 3판 1호 개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25년도에 개정을 하실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얘는 필독으로 학부 때 아마 쓰실 거니까 이거를 학부생이시면 아마 이걸로 쓰게 될 거고요. 졸업생이신 분들은 개정책이 나왔으니까 전 이걸로 바꾸시길 권해드리고 이 가정과 수업 방법과 수업 실현은 조금 기다려 보려고요. 이게 9월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얘도 한차 후에 바뀔 가능성이 조금 있기는 해요. 바뀌게 되면은 바뀐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익숙한 전공서를 보는 거하고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요거는 조금 보류했다가 나중에 안 되겠다 싶으시면 한 5, 6월 지나서 뭐 필요하시면 그때 보셔도 되고 아니면 빌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육론 쪽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 쪽은 그나마 이제 넓게 보는 주거학이라고 하는 이 책이 저희가 기출이 되는 영역이 비교적 골고루 들어가 있어요. 뭐 환경심리라든가 주택의 유형, 실내 환경하고 뭐 주거 복지 비교적 좀 잘 들어가 있어서 다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기출 문제가 다 들어가 있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한 권 정도 좀 옆에 끼고 혹은 빌려서 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주거 쪽은 요 책. 그다음에 인간 발달 쪽은 이렇게 정옥분들
정옥분 저자 걸로 보시면 돼요. 아동 발달의 이해를 보셔도 되고, 정옥분 저자의 인간 발달의 이해도 있어요. 인간 발달은 이제 청소년 후기, 성인, 노년기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아동 발달의 이해는 청소년기까지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책이 두꺼워요. 예. 약간 선생님들 식파트에서 21세기 영양책을 혹시 보신 분이 있으면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방대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얘를 공부하는 건 아니고 특정 이론에 조금 더 정밀하게 좀 들어가실 때 해설서 정도로 보시는. 그래서 요거를 기본으로 여러 대 가지 말고 요걸 이거나 정옥분 저자의 아동 인간 발달의 이해 같은 것도 괜찮으세요. 가지고 계시면 무거워요. 그래서 사시라고 권해드리진 않아요. 보시면 좋아요. 대신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소비 파트가 자원관리 파트가 요즘 거의 문제가 안 나오긴 하는데 아주 얇게 이제 방통대 교재에서 저희 자원관리 전통적으로 하던 거를 조금 축약해 놓은 게 하나 있어서 필요하시면 요거를 보셔도 돼요. 구매는 권해드리진 않아요. 그냥 학원 교재 보셔도 거의 이제 들어가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이 들어가는 파트가 이렇게 이제 새로 쓰는 소비자 의사결정 요 책도 괜찮고 아니면은 저 그 필독서 그 페이지 보시면 소비자와 시장 환경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두 가지가 이쪽은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하고 소비자와 시장 환경은 약간 경영학 중심으로 가서 유통이라든가 시장 쪽을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두 전공서의 지필 경향이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 권을 이제 좀 이렇게 정독을 하고 한 권은 그냥 이렇게 빌리셔서 그 챕터가 조금 달라요. 없는 챕터들을 조금 보완해 보셔도 괜찮은 편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보실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필독서들은 뭐 은하 식파트는 뭐 이제 은은 그 페이지 보시면 뭐 피복제약 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패턴 책들은 거의 저는 이제 방통대 쪽 책들을 많이 권해드리기는 하고 왜냐하면 방통대 책은 이제 패턴이라든가 뭐 이제 한복이라든가 이런 책이 나오면 다른 대학에서 쓰는 전공서들은 개정이 되게 옛날에 된 거예요. 막 2000년 초반, 뭐 1990 몇 년 이렇게 아주 옛날 교재를 교수님들이 그냥 쓰세요. 근데 방통대 교재는 집필진이 계속 바뀌면서 비교적 책들이 늦어도 한 4, 5년 전이지 비교적 최근에 개정된 책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용어라든가 최근의 기준에 좀 많이 맞추어서 전공서들이 쓰이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전공서가 딱히 없으시면은 방통대 기준이나 의복구성이나 뭐 한복구성이나 이런 걸 보시면 좋고요. 학부 때 사용한 그 이제 시기나 전공서가 있으면 그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네, 새로 막 은하 식파트에 막 새롭게 여기서 꼭 문제가 나 이런 건 없어요. 학부 때 쓰셨던 걸 전공서 쓰시는 게 가장 좋고 그게 없으시거나 나는 새 버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새 버전으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은 방통대 쪽에서 찾으시면 얼추 이제 적절한 새 교재를 찾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고 이제 그 가이드에 있는 그런 교재들을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필독서들 조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발점을 확인하라가 하는 부분인데 내가 어느 정도 상황에 있는지는 나는 잘 몰라요. 근데 선생님들 그 뭐 식이요법 하시거나 많이 옷을 맞추거나 할 때 가면 기본적인 방법이 그쵸. 나의 치수를 재거나 나의 이제 혈액이라든가 몸 상태를 점검을 해보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야만 내가 얼마만큼의 전공서를 조금 미리 볼 건지 아니면 추가로 볼 건지 다음으로 넘어갈 건지가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이 준비 상태를 확인해 보는 거는 저는 기출문제. 기출문제 중에 답이 정해져 있는 건 객관식 문제. 객관식 문제 풀어보세요. 그래서 얼마만큼 푸는지 보고 이게 전체가 아니라 나는 가족은 조금 그래도 틀려도 조금 이게 왜 틀렸는지 알겠는 문제면 좀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건 내가 왜 틀렸는지 전혀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거긴 아예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들은 시간을 미리미리 많이 투자해서 반복도 많이 하시고 좀 전공서도 같이 보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객관식 기출문제 답이 있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한번 풀어보셔도 되고요. 또 나중에 이제 4월쯤에 이제 교과서 보면서 선생님들이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은 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과서에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러고 있으면은 네,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태니까 당연히 준비가 안 된 거죠. 준비가 돼야
학생들하고 수업을 할 수 있잖아요. 수업 교과서 이런 것들을 갖고 내가 이 영역은 아직 부족하면은 당연히 시간 더 많이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잘 이해하고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좀 선생님들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세요. 그 다음에 저는 기출을 엄청 중요시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고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많이 그러세요. 왜냐하면 기출 문제는 사실은 현역에 있는 교수님들이 고심해서 낼 문제예요. 물론 고심의 정도와 결과물의 질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그분들의 흔적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예전에 기출문제가 별로 없을 때는 앞서 만든 사람의 문제를 참고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앞서 만든 문제들을 참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만드는 눈높이 자체가 과거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죠. 이거하고 완전히 색다른 문제를 낸다기보다는 다루지 않은 주제를 내거나 아니면 여기서는 뭐 개념만 물었는데 예를 쓰거나 저희 요번에 교과교육론은 원래는 주제를 담기 안 했거든요. 주제를 담으면 답을 쓰기가 그러니까 답을 채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요번 그 24년 선발 문제는 채점단이 굉장히 힘들겠다. 이걸 맞다 틀리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 폭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뭐 채점의 편의성이라든가 혹은 뭐 사람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비교적 정확하게 답지가 나오는 걸 중심으로 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주제라든가 뭐 예제가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편차가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힘드실 텐데 채점하기 힘들 텐데 이런 부분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경향들을 읽어서 이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 스타일, 문제 출제 범위, 또 어느 영역까지 봐야 할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기출이에요. 그리고 기출 문제 보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저희 한 20에서 30% 사이. 그러니까 한 80점 만점에서는 한 20점 내외. 요 점수가 이게 커지는 해가 있고 좀 작아지는 해가 있는데 거의 20점에서 20점 플러스 알파예요. 그러니까 20 이하로 가기보다 20점에서 뭐 어느 해는 27점, 어느 해는 뭐 21점 이렇게 되거든요. 물론 당연히 그것만 맞고는 꽈락이니까 합격은 못 하긴 하지만 얘만 하더라도 꽤 큰 점수라는 거죠. 그래서 기출 문제 틀리시면은 선생님이 너무너무 이제 아까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출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충분하지 않죠. 합격 못해요. 이것만 하고 합격 못해요. 그래서 경향도 알고 이 정도 나오는데 나는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준비 정도도 파악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출구조화를 통해서 영역별로 막 쪼개서 이제 경향 파악할 수 있는 정도까지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대기만성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 번에 봐서 해결이 안 돼요. 꾸준히 보시면서 많이 봐서 사실은 많이 보다 보면은 그 기출문제 거의 맞춰요. 보는 것만으로 맞추는 문제들도 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수업할 때는 답만 맞추는 게 아니라 문맥을 다 봐야 해요. 왜냐하면 문맥에 나왔던 게 다음 몇 회 후에 답지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정보의 특성은 진짜 그랬어요. 여기 문맥에 있던 게 이번에 답지가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자주 오래 보시면서 익혀주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얘가 시간이 없어서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를 더 만드는 게 쉽진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합격 수기 주시죠. 네, 교육학도 주시고 저희 카페 말고 이제 내가 만든 나의 삶이라는 가정 카페 다른 원래 오래된 그 카페에도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 12월 달에 공부하기 싫으시면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수기를 이렇게 읽으시면서 이거 괜찮다 그럼 이렇게 탁탁탁탁탁 캡처해서 혹은 뭐 프린트해서 갖고 계세요. 나름의 성공한 노하우. 네. 성공한 노하우. 저는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거는 한 번 실패하시고 다음에 성공하시는 거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하는 실수담과 실수를 어떻게 개선했는지 이게 되게 좋긴 한데 보통은 실수담 잘 안 쓰시고 성공담만 많이 적어주세요. 근데 실수담이 있는 거예요. 그게 원래부터 성공담이 아니라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잘 선생님들한테 이제 이 노하우를 한번 잘 전수 받아 보시고요. 근데 방법이 엄청 많아요. 정말 많아요. 난 이거 했다, 난 이거 했다, 난 요거 했다 하는데 그게 그 선생님한테 맞는 방법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더라도 어느 사람은 뛰고 어느 사람은 걷고 어느 사람은 안 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적합한 것들이. 그래서 그 최적을 찾는 작업들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요걸 1, 2월에 해주시면 좋아요. 스터디를 할지 말지, 뭐 교과서를 하나만 볼지 여러 개를 볼지, 전공서도 필독서를 한 권만 볼지 난 두루두루 넓게 보일지 뭐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시도를 해보시면서 찾으셔야 돼요. 이제 그럴 때 이제 나름의 방법들을 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담, 이걸 읽으시면서 뭐 상담 선택 같은 것들 저랑 얘기하는 것도 해보실 수 있어요. 방법을 못 찾으시면 또 많이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셔도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1차 학습 전략을 뭐 필독서라든가 출발점, 뭐 합격수기, 그 다음에 그 합격수기를 통한 나의 학습 성향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것들을 좀 미리 좀 해주시면 좋아요. 특히 스터디는 1, 2월에 좀 많이 시도를 해보세요. 저희가 요 2차에서는 사실은 스터디가 필이에요. 스터디 안 하시고 합격하는 경우는 흔하진 않아요. 그래서 근데 1차는 사실 스터디가 필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1차 때 스터디를 안 해보시면 2차 때 스터디가 굉장히 낯설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구하는 것도 힘들고 요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융합을 하면서 무언가를 스케줄을 짜봐서 가는 게 어려워하셔서 2차를 위한 스터디를 하는 건 아닌데 내가 1차 학습용으로 스터디가 적합한지 여부를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혼자 공부하는 거 잘 맞는 분 꽤 되시거든요. 그거 파악해 보시고 대신에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하는 스터디는 아니더라도 많이 하시는 게 뭐 학습량 스터디 하시기도 하고 뭐 기상 스터디도 하시고 그리고 아마 필수적으로 교과서 정리 스터디는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 이제 1차용, 2차용 이제 정리할 때 필요하거든요. 그런 게 필요할 때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아는 사람들은 좀 갖고 계신 게 좋아요. 그 안에서 2차 스터디가 결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근데 1차에는 스터디가 필수는 아닙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2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저희 디지털 교과서가 출판사별로 디지털 교과서 다 파일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면 빨리 시작하셔도 돼요. 다 있으시면 12월에 하셔도 돼요. 멤버만 있으시면 되는데 교과서 스터디는 뭐 지금 뭐 방식을 자세히 알려드리지는 않지만 출판사가 여러 군데니까 출판사별로 있는 내용이라든가 활동 자료들을 이렇게 교과서는 이렇게 중간에 뭐 편집도 되어 있는 건데 이걸 압축해서 내용도 압축해주고 활동 자료만 이렇게 딱딱해 스캔 뭐 캡처 같은 거 해서 압축본을 만들면 이걸 가져다가 선생님들이 뭐 천재 거 했으면 나는 천재 뭐뭐 해서 한 2-3권 하시고 나머지 멤버들이 또 이렇게 2-3권 해주셔서 저는 나중에 4월에 할 때는 이 교과서 스터디 멤버는 최대치를 해요. 그러니까 최소 6명. 예, 최소 6명이고 더 많아도 상관없어요. 인원수가 많으면 나는 한 교과서만 하면 되니까. 훨씬 양이 줄거든요. 이거는 자료를 모을 요량이지 여기서 뭐 교과서를 공부해서 같이 이렇게 내용을 심화하거나 할 건 아니에요. 그러실 분들은 한 3명에서 4명 정도로만 줄여서 대신 개인이 하는 교과서 양을 늘리고요. 자료형일 때는 최소 6, 많으면 10명 이렇게 해서 자료 정리해서 축 뿌리고 나머지 거 받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 혹시 12월에 여러 출판사 거를 구하실 수 있으시면 지금 구해서 그냥 하세요. 네, 굉장히 좋아요. 난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일단은 자료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괜찮거든요. 그래서 기술점 가정은 이게 얼마 정도까지 그 디지털 교과서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중학교에 있는 원투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에 그냥 기술점 가정이 있거든요. 요 3개 정도 하시고요. 나머지 뭐 이제 선택 과목들은 출판사가 몇 개 없어요. 거의 1개나 2개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기술점 가정으로 들어가 있는 건 출판사가 12개에서 13개 막 이렇게 되니까 그때는 인원수가 많은 게 유리하니까 선생님들 구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다 출판사가 안 나와 있으면 한 6명 정도 해서 나온 것만 먼저 하시고 1차로 하시고 나서 한 3월 말이나 4월에 2차로 나머지 안 했던 거 그렇게 하셔도 시간이 효율이 괜찮으세요. 그래서 지금 딱히 할 거 없어 그러면 12월을 그렇게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몸의 익히기는 오늘도 여기 스터디 하셨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각양각색의 선생님의 모습들을 보여주시긴 했는데 이게 1차가 내가 써야 하는 거면 2차는 내가 구두로 하거나 액션을 취해야 돼요. 그래서 액션이 안 취해지면은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에 익히기 위해서는 이렇게 막 움직여 다녀야 되고 내가 그 선생님 다리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는지는 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누군가 봐주고 찍어서 봐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스터디가 너무 중요하니까 잊지 마시고 스터디 잘 구성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전이라고 드렸던 부분은 특히 면접. 면접은 지역성이 굉장히 강하고 면접에서 어떤 식으로 답변하는 게 중요한지가 아주 이제 그 특색이 있거든요. 그래서 1차는 보통은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그러니까 2차의 수업 실현은 다른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수업 실현은 보통 많이 하는데 면접은 네, 같은 지역 분들을 해요. 왜냐하면 정보를 공유해야 되니까. 그리고 특히 면접하실 때는 다른 전공자 그러니까 뭐 이제 인천이면 인천의 가정 말고 뭐 기술이나 다른 전공자들하고 교류를 하셔서 이제 그 전공에만 알려지는 또 독특한 노하우가 있으면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이제 학원에서도 많이 하고 뭐 이제 카페나 커뮤니티나 뭐 아니면 그 선생님들 사대에서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렇게 정보를 주시면 좋은데 사대가 아니시거나 가정 전공이 아니시면 그 정보도 얻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관심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졸업을 하셨으면 저 요거 권해드리긴 하는데 기간제가 얘가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기간제를 한다는 거는 일정 시간을 공부 시간을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기간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차 공부를 짧게 하고 2차를 미리 준비하는 거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합격 여부를 모르시는 분들을 모시고 했고 나중에는 1월 달 수업할 때는 1차 발표가 나니까 합격하신 분들 중에 와서 또 피드백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차이가 확 나요. 기간제나 아니면 이미 합격해서 다시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의 수업이 질적인 차이가 확 나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질적인 차이가 나는데 면접관들이 보면 그 질적인 차이가 네, 너무 잘 보여요. 저 사람은 수업을 해봤어. 뭐 아주 이렇게 부드럽고 안정감 있게 잘 수업을 하세요. 이게 시험용인데도. 좀 뭐 베스트 드라이버가 운전면허 딸 때는 문제 없는 거와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초소이신 분들은 못 하시고요. 시험을 다시 보시는데 1년 동안 이 긴 과정을 공부만 하기 힘드시면 뭐 한 학기 정도 기간제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한두 달 정도 강사를 하셔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게 갈림길이긴 한데 이거 갈림길이신 분이 이거를 듣고 계실 가능성은 별로 없긴 하지만 혹시 주변에 이제 뭐 선후배 중에 1차 시험을 꽈락을 맞으신 분이 있으시면 좀 한 학기 정도 기간제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거를 조언을 해주실 수 있기는 해요. 다만 1차가 붙어야 되니까 1차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될 만한 여력이 있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좋은 방법인데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다 보니까 선뜻 권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조금 있긴 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1차를 커트라인에서 아깝게 떨어지시거나 아니면 2차 최종에서 떨어지신 분들은 이래저래 심란하니 한두 달 정도 기간제를 하시고 마음이 정리가 되시면 이제 부족한 이론 보완하셔서 문제로 들어오시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네. 다만 1차가 너무 많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기간제 하다 보면은 1차가 점수가 너무 안 나왔다는 얘기는 사실은 올 2024년도에 충분한 공부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공부를 25년도에 다시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나의 출발점을 한번 보시면서
다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네,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긴 해요. 이게 공부만 했지 실전 경험, 그러니까 학교에서 내가 이런 식으로 어떤 교사가 될지는 본 적이 없잖아요. 그게 또 느낌 굉장히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동기 또 요인도 되고 금전적으로도 좀 괜찮고 하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랑 할 이유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진짜 옛날에 언제적이지? 공실 계정이었나? 이제 합격하신 분 거기 이제 카페 같은데 합격 수기를 올리시기도 하고 뭐 전에서 듣기도 했는데 정말 옛날에는 사법고시 하면 절 들어간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전공서하고 가정과학 책 학원 교재 없이 이러고 들어가셔서 달달달 외우셔서 그에 합격하셨다라는 뭐 전설 아닌 전설 뭐 이렇게 듣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그렇게 공부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는 그렇게 공부해서도 답안을 썼을 때 무리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저희 4점짜리가 4칸이거든요. 그런 거 없었고 그냥 거의 백지였어요. 그러니까 막 정말 그 논술문 쓰듯이 쓰고 나와도 되는 해였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가 않아서 차이가 나는 거죠. 저랑 할 이유는 뭐 충분히 있지만 저랑 선생님들이 맞아야 돼요. 네, 이게 잘 맞아야만 잘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드리는 방법은 하나는 전 뭐 다른 학원 커리큘럼도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정말 초수이신 분들도 같이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수업이 어렵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문제가 어려워서 그래요. 근데 한 2년 정도 뭐 쉽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쉽게 드릴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안 되겠더라고요. 다시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냥 어려운 문제까지 풀어야 1차가 커트라인이 아닌 1차에서 4, 5점을 그러니까 한두 문제를 더 맞춰서 합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수업의 목표는 1차에 커트라인을 붙이는 게 아니라 수석을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수석은 사실은 그 선생님이 이미 쌓아놓은 내공이 꽤 있어야만 수석이 되는 거고요. 저는 또 수석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제가 하는 거는 1차 점수로 2차에서 망하지만 않으면 붙게 하는 거. 그게 제 수업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커트라인에서 그래도 6점이면 2차에서 수업 실현이나 면접을 아예 망가지지 않는 한은 보통은 웬만하면 깎이지 않는 점수, 버퍼라고 저는 말하거든요. 그 버퍼 점수를 만들어드리는 게 제 목적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문제까지 맞춰야만, 그것까지 할 수 있어야만 1차에 버퍼를 얹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수업이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문제도 어렵게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것까지 하실 수 있으면 버퍼를 가진 상태에서 2차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바빠요. 정말 처음 했고 뭐 영어 했다가 오시면은 선생님 죽은 듯이 해야 된다고. 처음부터 죽은 듯이 쫙 다 해야 된다고. 쫙 다 하고 뭐 지금 이 이론 과정에 있는 것 중에 특별히 어려운 거 있으면 그거 뭐 어느 분은 뭐 2회독 했어요, 3회독 했다 하는 선생님들은 기본 4회독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을 다 드려야 돼요. 당연히 사대생이 4년 동안 한 거 지금 1년 동안 할 건데 4배의 학습량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하실 수 있으면 붙으세요. 하실 수 있으셔야만 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수이신 선생님들은 제가 이게 선택이라고 표시를 드렸던 이런 영역들이 학부 때 한 거예요. 학부 때 뭐 이제 뭐 관련 것들을 보시거나 특히 교과서는 학부 때 거의 하세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교생 실습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교과서를 안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해놨으니까 나머지 학원 학원 임용고시형 문제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는 과정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시작. 자, 선생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초수 같은 재수가 있어요. 선생님, 저 3번째 시험 보는데 첫 해 시험은 시험 삼아 봤고 2번째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래저래 해서 이론 과정을 등록했지만 거의 못 듣고 문제풀이도 대충 보고 모의고사만 보다 갔어요. 그러면 이분은 삼수생이긴 한데 사실은 삼수생이 아니죠. 본격적으로 공부한 거는 올해가 처음인 거예요. 네, 그러신 분들은 일로 가는 거예요. 이론 과정부터 하시는 거고, 아니 다시 시작이라는 분은 진짜 1차 커트 점수에서 한 8점? 그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깎였으면 그거는 그 정도 점수 됐으면 사실은 해볼 만큼은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실수가 있거나 이제 그런 분들은 그 모의고사 보면 이렇게 점수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 더 맞히면 올라가고 하나 실수하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간당간당한 부분에 있다가 이제 문제가 쉬워지면 훅 합격선으로 가고 문제가 어려워지면 훅 이렇게 커트라인 아래로 떨어지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기출이라든가 기본적으로 할 사항은 있는데 플러스 알파가 조금이 더 부족한 거예요. 그런 분들일 때는 이론에서 이제 본인이 약했던 은하, 식이나 뭐 교육론 이런 걸 좀 보완을 하시고 이제 여기를 가는 거죠. 이제 기출구조화는 아마 거의 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영역별 문제풀이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모의고사는 꼭 보되 이 모의고사 점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전공들을 이제 선택적으로 보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시간을 다 들이기 아까우시면 아까처럼 2차를 위해서 기간제를 한번 뭐 강사를 해보시길 권해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올해 24년도에 난 1차 점수를 깎아먹지 않는 전제예요. 그 점수는 나오고 거기에 우리가 여기다 한 15점 정도 얹어서 합격선에 들어가자라는 거거든요. 요 15점이 올라갈 여지가 있어야지 1차 지금 내가 한 뭐 40 몇 점, 한 40이 한 1점 받아서 떨어졌다 했는데 이걸 깎아먹으면 그거는 안 돼요. 그럴 거면은 그냥 이렇게 다시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잘 면밀히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선생님 스케줄 맞춰서 저는 이제 강의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저 이론 과정 할 때마다 드리는 마인드맵이고 웬만한 거 다 하려고 해요. 예. 선생님들이 이제 이 폭을 넓히는 거를 어려워 하시는데 이걸 무한정 넓히면 너무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 정리해서 이 정도는 보실 수 있지만 나머지는 선택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필수로 할 것,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나눠드려요. 이건 반드시 하셔야 할 것, 공부를 조금 하면은 해볼 만한 것, 근데 이거는 나올 가능성이 별로 크진 않지만 혹시 걱정되시면 해볼 만한 것. 근데 다 기출을 기준으로 드리기 때문에 기출 문제 안에서 움직이니까 너무 많이 확장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폭하고 구조화를 조금 도와드린다. 그래서 이론 정리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활용하시면 괜찮으세요. 대신 할 게 너무 많다라는 게 힘드실 텐데 4년치 다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답안 할 때는 뭐 그 2년 동안은 좋았어요. 네, 쉽게 내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 올해부터 채점할 때 그러니까 25년도부터 채점할 때부터 다시 저 머리 뜯게 생겼어요. 왜냐면 이제 답지 드리면은 이제 이렇게 점수가 되는 것들, 그러니까 본인의 답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24년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확인을 전문가가 아니면 못해요. 네, 못해요. 내 답이 뭐 칼체 물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이게 딱 그 용어만 있는 경우에 상관이 없지만 교육론처럼 뭐 주제를 넣어라, 단원을 넣어라 하는 경우에는 제가 보지 않으면 아마 못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하기 힘드셔요. 그런 것들을 이제 판별해 드리고 선생님 중에 이렇게 너무 쓰면 과해요. 이걸 좀 줄여주세요. 여기 조금 더 쓰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씩 피드백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 특히 처음 답안을 써보신 분들은 이게 좀 필요하시니까 그 가이드를 잡는 작업들을 또 이제 문제풀이나 모의고사 때 같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랑은 잘 구조화돼서 선별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있으니까 선택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전공만 이론이 방대한 건 아닌데, 그거를 조금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를 좀 드릴 수 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이론의 그 방대함을 조금 줄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답안 작성이 다 그 4점 내지는 뭐 2점에 맞게 맞춤으로 써야 되거든요. 맞춤으로 안 쓰고 장황하게 쓰거나 덜 쓰고 나오시면 아는데 감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피드백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니까 이제 그 과정들이 필요하신 분이시면 뭐 저랑 같이 또 1년을 뭐 혹은 필요한 강좌들을 골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할 건 뭐냐고요? 저도 이거는 공란을 비워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교과서 구하실 수 있으면 저는 요거 교과서 구하실 수 있으면이요. 없는데 막 혈안이 돼서 할 필요는 없어요. 얘가 약간 설렁설렁 해도 되거든요. 설렁설렁하고 뭐 약간의 진짜 그 임용고시를 살짝 준비해 보는 기분? 뭐 이런 게 있어서 요거 하실 수 있으시면은 뭐 4명에서 한 6명 너무 많이 다 안 구해지는 거 막 억지로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 과정
그래서 중학교하고 하실 수 있으면 고등학교까지 하시고요. 아예 안 되겠다 그럼 중학교 1, 2 정도만 하셔도 괜찮으세요? 괜찮으니까 요거 해보시는 거. 스터디를 하실 거면은 요거.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이제 그 베이직이 좀 이렇게 기반이 좀 필요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은 이제 물리나 물리까지는 아니지만 은하식 파트가 아주 약하신 혹은 자신이 없거나 비전공자이신 분들은 수능 고등학교에 가셔서 수능 고등학교 강좌 중에 생물하고 생명과학이다. 이것도 생명과학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이 막 바뀌긴 했는데 이거 하고 화학 딱딱 베이직 딱 그거 막 이렇게 복잡한 거 있는 거 상관 그런 거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이게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뭐예요? 페어 그러지 말고 철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많아.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게 철인지 모르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닌데 태를 낼 수가 없어요. 이건 개인적으로 그냥 수능 강좌에 쭉 그냥 막 고민하지 마시고 아 이런 게 있다는구나 뭐 이런 거 한다나 보다 뭐 이렇게 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근데 수능 강좌에 있는 걸 다 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게 좀 어려우시면 학원 교재가 이번에 다 리뉴얼이 돼서 학원 교재를 구하시긴 좀 어려울 텐데 그 전공서 중에 영양학이나 조리 그다음에 이제 화학 같은 경우에 피복 재료 이런 것들 정도 전공서 가주를 한번 쭉 보시면서 아 요걸 하려면은 화학의 어느 분야 정도 보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것과 안 볼 것도 조금 선별이 되긴 해요. 뭐 아니면 인문 교재 강좌를 한번 이렇게 가볍게 들으셔서 준비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12월 1월부터는 저랑 같이 이제 강의 하실 거니까 지금 12월에 크리스마스 되기 전에 새해를 맞는 좀 난 사전 준비를 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시면 전 요거 2개. 네, 2개 정도 하시면서 연말에 잘 마무리하시고 하면은 시간이 얼추 잘 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 일정은 뭐 저는 이제 스텝에 맞추어서 힘들지만 으파트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이렇게 인사를 드리기는 하는데 제가 이제 1월에 선생님들 이거 설명회 들으셨어요? 그러면 아니요 이렇게 하고 오세요. 그래서 안 들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럼 꼭 한번 들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할 얘기 여기서 꽤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듣고 오셔서 거기에 추가로 우파트에서 궁금한 거, 식파트 공부할 때 궁금한 거 이런 거를 말씀을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가이드 해드리기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시험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각오를 하시고 내가 공부하려고 했던 양들 조금만 더 조금 올립시다. 저희가 좀 할 게 좀 양이 많아졌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1차에서 조금 더 점수 좀 올려서 2차까지 잘 준비하셔서 합격생 발표는 26년에 나긴 하니까요. 그때는 2월에 또 좋은 소식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